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총선을 앞둔 각 지역의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포차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달 민심포차는 저희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진보 진영의 안방 광주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님,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 박성민 대표님, 그리고 정한울 박사님, 예,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냥 끌려왔어요. 저희 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진보 진영의 안방이라고 광주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네 분은 광주하면 뭐 어떤 표현, 뭐 어떤 인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네. 아무나 먼저 하시면 돼요. 네. 광주하면 떠오르는 거. 네. 먼저 하세요. 네.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대학 처음 들어가서 이제 광주 민주화 그 관련 비디오 봤던 거, 네. 그게 첫 번째 인상으로 남고, 그때 이제 또 전국 여행을 한번 했었는데 경부선 탈 때하고 호남선 탈 때, 그때는 좀 지역 차별이 좀 심했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왜 같은 한국에서의 어떤 그 역사인데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날까? 이제 그런 기억이 그 젊었을 때, 대학 들어갔을 때 그 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젊었을 때 기억이 지금 계속 네. 있으신 거예요? 지금 광주하면 어떤 생각이? 최근에는 와본 적이 없어서.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 안 떠오르네. 저는 그것도 좀 떠오르는데 어떠세요? 글쎄 뭐 저희 세대가 다 비슷하지만 워낙 1980년 광주라고 하는 맞아요. 게 벌써 40년 됐지만 예,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네. 광주 그러면 아직도 그걸 지우지를 못하겠는 거죠. 예. 이거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전남도청 네. 제가 그 뒤에 이제 가봤는데 아시아 문화전당대에서 그래도 역시 그렇고 그 뒤에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테지만 네네. 제가 이제 아주 또 어렸을 때 그게 하도 강렬해서 그런지 네네. 1980년 광주하면 아직도 그게 잘 지어지지 않고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전남도청이랑 좀 가까운 곳이잖아요. 네. 사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벗어나서 광주를 연상하기가 어렵죠.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 집단 기억으로서 갖는 그 파장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적어도 현대사 속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렬해서 그것을 벗어난 어떤 연상을 하기가 힘들 정도 아닌가 싶고요. 그런 조금 이렇게 무거운 역사적인 그런 상징으로서의 광주를 벗어나면 저는 홍어탕이 제일 생각나요. 가장 제 인생에서 간결한 맛이었던 게 홍어탕인데 지금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거기 중독이 돼 있는데 그 홍어 애탕 같은 것도 드세요? 예. 그래서 그걸 처음에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즐기는 편이죠. 광주는 제 경우에는 이제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나기 한 2년 반 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때 거기서 이제 광주 출신 친구들을 꽤 많이 알게 됐는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고. 근데 그때가 1978년도인데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형사가 와서 상주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대학 1학년 때 처음 불려간 날이었는데 딱 불려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딱 물어본 첫 마디가 너 광주 일고 나왔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구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왠지 안심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 광주 일고 나왔어? 라는 이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여기는 이 동네는 되게 뭐 예술을 좀 아나 봐? 그런 느낌이요. 노래들도 잘할 뿐만 아니라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시조나 창하는 같은 거 할 줄 아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보면 시내 다방이나 식당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이런 게 좀 심상치 않은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그런 거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데 뭐 동네 다방 가봐도 이렇게 mon인화나 뭐 글씨 이런 게 걸려 있는 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 집집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뭐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발전한 곳이구나 옛날부터. 그런 게 저한테는 첫 인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대학 3학년 때 이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느낌은 그 뒤에 와서 듣게 된 거예요. 올해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있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네요. 네.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한 해인데 오늘 사실 여기가 광주에 온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이 호남 지방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과 또 우리 박형준 교수님께서는 좀 일찌감치 여기 광주에 도착을 해서 광주 시민들을 좀 만나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어떤 얘기들을 듣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유 이사장님은 이번에 또 두 분이 역할을 바꿔서 택시에 네, 제가 택시를. 기억나는 말씀 뭐 있으세요? 네. 근데 기사분이 참 여러 가지 네.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제 타다에 관한 어. 문제 제기도 좀 네. 하셨고, 뭐 지난 총선 대선 얘기도 좀 하시고, 최근 상황 분위기도 좀 말씀하셨는데, 되게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아니 뭐 우리가 이 광주에서 이제 어느 당이나 누구를 밀면 뭐 우리한테 잘해주기를 바래서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나 정당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밀은 거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안철수 씨 정계 복귀하고 신당 창당하는 거나 또는 과거 거기 함께했던 그 현역 정치인들이 이제 해체 모여해서 당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관심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네, 그런 얘기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지난번 대구에서도 좀 그러지 않았나요? 시민분들이 요즘 정치 얘기 안 한다고 그러는데 광주에서도 좀 비슷한 분위기네요. 예, 근데 그 4년 전 총선 때 네. 여기서 워낙 세게 그 국민의당을 밀었잖아요. 광주시 전체가 다 그 모든 선거구가 다 국민의당 후보가 네. 당선이 될 정도로 셌던 곳이어서 여쭤봤는데 뭐 그때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밀었고 그리고 아니었구나 해서 이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네.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대구에서는 이 사장님이 그 뭉티기랑 오드레기 맞나요? 제가 맞게 기억하나요? 뭉티기. 뭉티기하고 오드레기. 아, 나름 그 좀 어감 살리려고 했는데 실패. 뭉티기. 아무튼 그걸 이제 공수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광주 음식을 우리 교수님께서 네. 그 미션 이제 성공하셨어요? 네, 성공했죠. 네. 네, 두 군데 가서 하나는 네. 이 애호박찌개. 와. 그거를 이제 공수를 해왔고요. 네. 다른 하나는 육전을 네. 또 공수를 해왔습니다. 그 애호박 국밥 아세요? 애호박으로 찌개를 만들고 국밥을 만든다고요? 좀 생소한데 저는. 애호박찌개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바쁘고 네. 또 그러면서도 음식 공급은 충분치 않고 네네. 이럴 때 제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달달한 맛도 내고 이런 게 호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호박을 많이 넣어갖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네. 것들을 넣고 그다음에 이 밥도 넣어서 애호박 국밥이라고 해서 네. 많이들 드셨는데 네. 그것을 최근에 상업화해서 네. 최근은 아니죠. 조금 오래됐는데 이미 그 전국의 명물이 됐죠. 네. 애호박찌개.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네. 돼지 목살에다가 이 국물을 내갖고 애호박을 목살도 들었어요. 맛있겠다. 목살이 많이 들었어요. 맛있겠다. 제가 잠시 호박만 한 있는 숟갈 줄 알고 떠봤는데 당황했어요. 호박만 떠봤는데 네. 그 조금 절묘한 맛이 나요. 옛날에 우리 네네. 고등학교 때 네네. 뭐 이렇게 MT 가면은 MT 가거나 뭐 이렇게 놀러 가면 네네. 그 끓여 먹었던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맛도 좀 나고. 네네. 지금 이 냄새가 그건가 봐요. 네. 자, 그다음- 저기 애호박찌개랑 또 아까 또 하나는 육전인데 육전. 네. 육전은 다른데 육전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아주 그냥 네. 고기 자체를
그것도 사태가 어딘지 아세요? 아롱사태. 예, 여기? 등이 아니야. 앞 저기 허벅지, 넓적다리. 허벅지, 예, 쪽. 넓적다리. 앞다리? 앞다리 쪽 위에 여기가 그 살이 여기? 쫄깃쫄깃한 그 살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네 발이 이거? 있으면 요 주먹다리지. 네. 아니 저기 설명만 듣지 말고 그 사람으로 좀- 치면 이두박근 있는데 여기 그렇죠. 그렇다고 이두박근 밑에 좀 이렇게 살이 좀 있는 데인데 저희 빨리 음식 좀 갖다 주세요. 애호박찌개랑 육전 네 나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탁 네. 계란하고 찹쌀가루에 식 소리 하면서 같이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네. 육전. 이게 육전. 이미 다 조리가 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맛있어 보이네요. 야. 이거는 뭐예요? 그게 애호박. 애호박. 아 이게 애호박찌개예요? 아니 이거 저희 매장 음식. 아이 집의 음식이에요 이거? 이거 애호박찌개 아니에요? 네, 애호박찌개. 네. 자, 애호박찌개 주세요. 네. 네. 와. 야. 요 가운데 딱 놔주세요. 네. 이 육전 이거 하나예요? 네. 그럼 좀 덜고 나눠 먹으면 되겠다. 오, 그러네요. 고추장찌개하고 고추장찌개랑 비슷하네요. 고추장찌개네. 저희가 민심포차 1회 때 그렇죠. 사실 먹었던 게 이 고추장찌개인데 그거 그때 좋네. 그때 우리는 밥을 못 먹었잖아. 맞아요. 근데 오늘은 밥을 먹네. 밥을 아니 밥이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이것도. 찌개고 원래 이제 여기에다가 원래는 밥을 말아 먹으면 애호박 국밥. 밥은 안 주는 거예요? 밥은 뭐 이런 따로 드세요. 자, 제가 좀 감사합니다.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막걸리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무등산 네. 무등산 막걸리. 무등산 막걸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는 시간이에요. 배고파서. 네. 자, 먼저 여기 좀. 근데 이게 지금 교수님 설명으로는 뭐 서민의 음식이라고 했는데 와 고기가 이렇게 푸짐히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고기가 안 들어갔겠죠? 저 박사님 주세요. 네. 네. 이 애호박은 두부랑 그 새우젓 넣고 끓여도 맛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고기 많이 안 넣겠죠.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애호박이 여기서 많이 나니까 이걸로 이제 양을 불리려는 그런 서민의 음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네. 돼지가 건너간 국물. 지금은 돼지가 머무르는 예, 국물이겠죠. 살짝 몸 담근 국물. 네. 일부에서는 이 애호박 네. 국밥을 네. 머슴밥이라고도 했대요. 머슴밥. 예.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탁 만들어서 이게 일하면서 먹을 수 있고. 네. 자, 그럼 한번 자, 좀 드셔보시죠. 네, 먼저 우선 저 땡부터. 네. 땡부터 한번 하고. 네, 자, 우리의 오늘 의식처럼 또 한번. 광주 네. 파이팅. 화이팅. 정치합시다. 화이팅. 이거 막걸리 무등산 막걸리 맛있다. 깔끔하다 맛이. 네. 육전. 그 상표예요? 무등산 막걸리가요? 네. 광주 막걸리 맛있네. 이거 그냥 고추장찌개인데요? 오묘한 맛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그 근데 뭐 오묘하기까지는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요거는 딱 공깃밥이 좀 있어야 뭔가 궁합이 어울릴 것 같아요. 공깃밥도 있으면 좀 주세요. 네. 햇반 좀 사올까요? 네. 나가서 햇반 좀 사올까요? 편의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쫓아오면 되는데. 다녀오세요 얼른. 아니 육전은 사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뭐 많이 먹는 음식인데 이게 광주 음식이었군요. 그러니까 나름 고급 음식이었겠네요. 네. 싸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밥은 안 나오는 거죠? 오케이. 먹는데 집중해도 되겠죠? 일단 먹어야. 네. 밥았다. 자 주문한 공깃밥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밥까지 주면 밥을 진짜 좋네. 진짜.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럼요. 네. 근데 지난번에 꼬창찌개랑 그거 못 먹어갖고. 네, 네, 마음껏 드세요. 그때 남긴 고추장찌개 때문에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좀 맛평 좀 해주세요. 바빠요 지금. 바빠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나요? 너무 시장하셨나 보다. 아니 육전의 맛은 어떤가요? 네.
맛있고요. 맛있어요. 네. 이 육전을 하시는 젊은 부부인데 네. 아주 세련된 젊은 부부가 이 그 육전 식당을 한 2년 차려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여기도 물론 뭐 지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더 엄청나게 지금 안 좋아졌고 그분 설명에 의하면 한 80%가 줄었다 그래요 손님이. 근데 그 전에도 별로 80%나. 광주 이게 그 거리 경기가 안 좋았는데 뭐 아주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정치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총선에 대한 민심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민주당 그 지지율이 대단히 높잖아요, 이 지역이. 근데 제가 두 군데 가서 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아닌 분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민주당 이제 그 보궐로 민주당이 됐지만 그 전에는 또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생각보다 인물 보고 뽑겠다는 그런 그 생각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자기 지역 국회의원은 그래도 인물 좀 보고 뽑겠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여기는 뭐 여야 대결이 그렇게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성향이 비슷하니까 네네. 그 여기 주민들이 그걸 명백히 구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야 대결로 보면은 정당 대결이니까 정당 간의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할 텐데 네. 여야 간의 색깔이 비슷하니까 네. 여기는 뭐 통합당은 거의 명함을 못 내미는 수준이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여성향의 1당과 2당 사이의 대결 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물 대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뜻. 네. 지금 우리 유 이사장님 드시는 모습으로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야 저거 무슨 재밌는 먹방 하나 하시겠지만 저희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선거를 앞둔 각 지역의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 포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이로 이제 총선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시점 되면 막 공천 열대 뜨겁고 각종 뭐 선거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뭐 시국인지라 약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인데 실제로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네. 할 때만 해도 이때쯤이면 네. 보수통합도 끝나고 공천도 조금 돼서 네. 뭔가 여론 요동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네. 일단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보수통합은 됐지만 네. 아직까지 공천은 뭐 아주 지지부진하고 그러게요. 이제 가는 네. 단계이고 네, 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아직은 선거 분위기가 네. 좀뭐 뜨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일단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한쪽 변수는 좀 정리가 됐으니까 네. 조금 읽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네. 자, 그럼 좀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먹고 하면 안 돼요? 저 이사장님 먹방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먹고 해야지. 뭐 아니 드시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결과를 먼저 보면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50.8%, 부정평가는 4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긍정평가가 48.8이었고 부정평가가 47.5였는데 지난달보다 그 차이가 4.8%포인트로 더 벌어졌네요. 네. 자, 저희는 KBS와 한국리서치 전국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더 상승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글쎄 뭐 지금 뭐 저번 조사하고 비교만 해보면 네. 사실은 오차 범위, 긍정 평가로 보면 오차 범위라서 뭐 이 결과를 보고 네. 국정 지지율이 유의하게 올랐다 이렇게 네. 평가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차가 조금 이제 벌어져서 그렇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완전히 상승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격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이게 지금 이게 코로나가 악화된 그 상황이 좀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조사 과정이라서 과정이었다.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네. 생겨서 네. 온전하게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태고 일부 반영된 결과일 것 같아요. 2월 19일, 20일, 21일 네네. 3일이 반영된 네네. 여론조사 네네. 결과입니다. 네. 근데 네. 그렇더라도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이 조사 말고도 다른 조사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좀 올라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도 이유를 물어보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높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오늘 촬영하는 오늘 벌써 확진자 수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리서치 조사는 하나 특징이 네. 지난 그 3년간 네. 그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3년. 현재의 시점에서 이 국정 운영 평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은 이유가 네. 그것 때문이죠. 다른 조사에 비해서 한 3에서 한 5%가량 네. 높게 나타나. 나오는데 이제 초기에 평가들이 반영된 네. 그런 결과 같아요. 아니 먹어야 돼. 네. 뭐 드시면서 씹으면서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네. 저는 뭐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요.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민망한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잖아요. 여기 작년 12월에 받고 네. 우리 프로그램 여론조사에서 그전 데이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2019년 5월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저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여름에 소위 조국 사태 와중에 좀 이렇게 역전이 됐던 그걸 제외하면 그냥 지난 1년간 그대로라고 저는 봐요, 저게. 그대로요. 예, 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네. 잘한다, 잘못한다를 나눌 때 지표상 드러나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냥 네. 야, 진짜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진짜 이례적이죠. 상당히 저렇게 오랫동안 거의 변함이 없이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저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두텁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적 그 지지층이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뭐 이 조사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게 높게 나타나지만 어떤 조사에서는 그 부정적인 게 좀 높게 나타나니까 대통령 지지율만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지금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이미지에 대한 그 호감도 조사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네. 그냥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저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적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런데 조금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저게 어쨌든 균형 상태잖아요. 밸런스가 이제 깨지지 않는 상태인데 깨지지 않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평가가 좀 올라왔을 때 그 힘이 이렇게 좀 대안이나 야당 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차단됐던 게 한 가지 이제 그 요인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호감도는 조사를 해보면 저 긍정 평가보다 한 10%가량 일관되게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개인기랄까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좀 지지율 하락을 좀 막아주는 좀 그런 균형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호남, 광주, 전북, 전남의 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 평가가 80.6%. 자, 잘했다 의견이 80.6%, 그리고 못했다가 17.4%로 전국 결과와는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대구에서 전국 평균보다 잘했다고 훨씬 적은 데이터를 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변수가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게 합쳐져서 전국 평균이 나오는 거여서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국 평균보다 많이 좀 많이 나오죠. 이게 호남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30%가 높다는 뜻은 대통령 직무평가를 3% 정도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 아, 이 지역에서. 네, 이 지역에서 전국 전국 평균을 3% 네, 올리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민심을 가서 대구도 가보고 우리가 광주도 와보면 정체기를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이게 좋은 신호로 보이지 않고 좀 안 좋은 신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다시 좀 부활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광주 특히 이쪽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만 해도 여기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안이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었어요. 대구도 뭐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서 뭐 대안이 나와서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사람들이 희망도 있고 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은 자꾸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네네. 지금 숫자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양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건 조금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 정치 얘기를 잘 안 꺼내는 게 우리 두 분이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위험에 눌려서 그냥 안 하시고 그냥 본인들끼리는 뭐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선거가 이렇게 바짝 다가왔는데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 지지율 격차면 네. 할 이유가 없죠. 경상도 그런가요? 말로 하면 텐나, 텐나? 이거고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시기 하네. 알제.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 혼자만 열심히 먹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저더 먹어도 돼요? 아까 점심을 안 더 먹어도 돼요? 와, 정말 그럼 얘는 이 앞에 놓고 제가 먹고요. 네, 다 드세요. 아, 정리 좀 해야 돼. 필요에 따른 분배. 네. 내가 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우리는 아까 점심 이거 먹고 진짜 혼자만 안 드셨어요. 왜 안 드셨어요? 그죠? 아니, 여기서 맛있는 여기서 거 맛있는 거 드신다고 먹으려고. 안 드셨어요. 정말 시장하시겠네. 예. 예, 제가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점심을 굶었고요. 공깃밥도 제 거 가져가. 안 그래도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네네, 가져가세요. 안 드시게? 아, 예. 그럼 제가 다 먹겠습니다. 네, 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먹방차였는데 이거. 자,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아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어땠는지 그 여론조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면요. 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 65.8%, 못하고 있다 31.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 우려할 수준이다 79.8%, 그렇지는 않다 18.3%입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는 시점과는 좀 뭐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라는 평가예요. 근데 이것은 네.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제 네. 이 코로나19 네. 대응이 초기에는 우려가 굉장히 높았고 네. 초기에 이 구멍이 뚫렸다는 생각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고 그럴 때는 지지율이 휘청했어요. 약간 그 40%대에서 아래쪽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 정부 대응에 대한 불안도 높았는데 확진자가 한 30명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는 우리가 그래도 잘 대응하나 보다. 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 정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믿고 또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대구가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구 사건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다가 한번 그게 터지면 본물 터질 때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초입에 이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그 방송을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 결과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그 개연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사만 보고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네. 앞으로 일주일 후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그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네. 정부 대응 평가의 문제보다도 이제 이런 이 코로나19 이 여파 자체가 선거 판세를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제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너무 안이하게 했다. 또 그 중간에 뭐 자아자찬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라고 하는 정치 이슈하고 볼 때는 정치 이슈로 볼 때는 이슈 자체 갖고 있는 속성은 일단 뭐 정부 책임도 묻고 뭐 지자체 책임도 묻고 다 묻겠지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누구에게는 절대적인 악재거나 어느 정당엔 절대적인 호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악재를 호재로 만들기도 하고 호재를 악재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걸 좀 오버해서 또 지금 야당이 이걸 갖다 공격으로 쓰면 네. 좋지는 않죠. 그건 또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누가 더 정말 이거의 그 확산을 막는데 진짜 걱정을 하고 있느냐 국민의 안전을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영향을 미치지 저 사안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다 네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여야가 대립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아니죠. 여야가 대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네네. 뭐든지 다 대립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데요. 네네. 평가에는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신종 바이러스에다가 네. 의학적 지식이나 또는 방역에 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정부가 잘못했나 잘했나. 근데 대체로 보면 상대평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본이 상황이 어떤가? 뭐 아시아 국가 중에 이란이나 뭐 유럽에서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들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뉴스들을 같이 보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신종 바이러스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첫 번째 국면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최대한 일단 들어온 거를 최대한 빨리 이제 인지하고 못 퍼져나가도록 봉쇄하고 이게 첫 단계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식이고 이 국면을 상당히 잘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봉쇄가 안 돼요. 이 봉쇄망이 어디선가 팍 뚫리면 거기서 물이 확 넘쳐나와서 저지대로 쫙 퍼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봉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에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으로 그것이 뭐 어느 특정한 종교, 교파를 통해서 이루어졌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건 상관없이 그래서 우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봉쇄망의 한 곳이 크게 터져서 바이러스가 막 흘러나가서 사방으로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단계의 국면은 봉쇄 때하고 달라요. 아직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최대한 발견해내고 역학조사해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어디를 움직였는지 봐서 또 예방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알람을 울리고 그 사람들 진료받게 하고 하루에 지금 7,000명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퍼졌다 그런 판단이고요. 지금부터는 무슨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이제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 단계까지 지금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올 때까지 정부의 여러 대책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대평가 중에 외국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전에 메르스 또는 신종플루 또는 사스 이때하고 비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게 정부가 뭘 잘못해서 사태가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사태가 터졌는데
정부가 그나마 어느 정도는 잘 대응한 것 같다. 그 정도의 평가라고 봐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네.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있으시겠지. 바이러스는 정치색이 없어요. 그러나 바이러스를 네. 어떻게 다루는가는 분명히 정치색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입구를 통제하지 않은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어요. 이게 중국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막지 않은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근데 일본은 지금 주로 크루즈선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확진자들이 생겼는데 한국은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한 달 동안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잘 그걸 입구를 열어놓고서도 안에서 통제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게 통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그 중국 관광객들을 그 중국 방문객들 다 받아들이면서도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뚝이 무너진 거거든요. 뚝이 무너지고 지금 이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입구를 못 막아서 이게 생긴 문제다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 질병관리본부나 어쨌든 우리가 방어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더 이상 확산 안 될 거니까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 거는 완전히 정치적 실책이죠. 네네. 그거는 분명하게 이제 반성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유 이사장님 말씀한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제는 이게 입구를 막는 것만은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입구도 중요합니다. 그 입구가 그 새 학기가 되면은 중국으로부터 7만 명의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이거는 상당히 잠재적 감염 상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지연시키거나 네. 통제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에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으로 돼 있는 것은 그 경제적 충격이나 이런 거를 그 고려할 때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게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그 체계를 온 행정 영역을 동원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건 분명한 거죠.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 시의성이 어찌 보면 방송 네. 공격이 지금 떨어질 이제 수 있어서 이 말은 방송 나갈 때 좀 살릴 네. 수 있으면 살리는데 네네 말씀하시죠. 뚝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뚝이 터질 때 보면 뚝방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느 약한 한 부위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터진 부위로 물이 흘러내려가요. 지금 그 국면인데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 원래 여기서 한 단계 격상시키면 네. 그 다음에는 오염원 조사를 안 해요 원래는. 심각 수준으로 가면 오염 조사를 안 한다고요? 예, 그때는 치료 중심이에요. 이제 심각한 환자들은 병원으로 네. 가셔서 치료를 하고 병적인 환자들은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네네. 통원 치료하고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네. 심각 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시점에 그러면서도 네네. 계속해서 1단계 봉쇄 단계 했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계속해서. 왜냐하면 아직도 심각으로 격상했답니다 오늘. 했대요. 네 지금 그렇게. 아직도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네네.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역학조사와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몇백 명 수준에서 확진자가 있으면 이 가능해요. 여전히 최대한의 이 능력을 투입하면.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몇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이제 2단계 지역사회 감염 시점이어서 네네. 지금 특정 교단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환자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네네. 동선을 조사하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리고 최대한 그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묶을 수 있냐. 뚝이 터져서 내려왔는데 밑에 급하게 새로 갓뚝을 쌓아가지고 임시 뚝을 쌓아서라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걸로 판명나면 그 다음엔 다음 단계의 대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코로나19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네, 아무튼 뭐 방역과 경제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정말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여론조사에서 가장 또 흥미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 여당 안정론이냐, 정부 여당 견제론이냐.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국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응답자는 48.8%,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 야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보면 48.8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42.6이었는데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면요. 네. 저거는 이제 뭐 현재까지는 대통령 직무평가 지지율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걸 가지고 총선을 전망하는 수치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뭐 보수 통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몇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네. 뭐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막 근본적으로 지금 뭐 뭔가 만들어졌다든지 변화했다든지 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직도 간망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1월과 결과가 좀 비슷하니까 더 뭐 이렇게 덧붙일 말씀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수치는 네. 요 지표는 그다음 정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봐야 그럴까요? 의미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거 전에 한 가지만 네네. 제가 그 앞에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회 때 우리 박 대표께서 박성민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든 확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팽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게 제가 줄다리기로 비유를 하면 줄다리기 하면 양쪽이 편을 나눠서 줄을 잡아당겨요, 몇십 명이. 가운데에 선을 그어놓고 리본을 매놓잖아요. 나중에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지난 1년간의 저 정부 여당 안정론 견제론 이걸 보면 여당 쪽으로 이게 약간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권이 이걸 확 끌고 가지를 못해요. 야권이 버티는 힘이 상당히 센 거예요, 지금. 그러나 반면에 또 야권은 야권대로 보수 야당은 거꾸로 끌고 오지는 못해요. 지금 버팅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에서 버텨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는 여권에게 살짝 유리한 지점까지 이 리본 매듭이 이동한 상태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역전으로 확 갈 수도 있죠. 확 힘을 쓰고 저기가 뭔가 대우가 무너지면 확 끌려갈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상황이 한 달 내내 지속되었고 그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코로나19 사태, 그다음에 야당의 보수 통합 이런 것들이 여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사실 좀 놀라워요. 이제 줄다리기 비율을 잘 아주 적절하게 드셨는데 그거 해보면 굉장히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제 느낌은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라는 여론이 50%가 넘고 야당이 대안이냐라는 거에 동의하는 여론이 50%, 두 개가 다 50%가 넘으면 야당 쪽으로 갈 텐데 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 여론도 사실은 지금 아직 50%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직무평가나 지금 뭐 견제론을 보면 못 미쳤고 야당이 대안이냐라는 거는 보수통합을 했는데 이 보수통합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혁신을 해낼 거냐라는 건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이나 뭐 혁신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 보는데 저게 어느 방향으로 되든지 간에 네, 느낌은 저는 여전히 네. 확 무너지면 한쪽으로 그냥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거는 전 유지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41.2, 미래통합당 28%, 그리고 정의당 6.1, 국민의당 2.8, 그리고 지금 호남 3당 0.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3당은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간에 지금 통합 논의가 되고 있어서 지금 그냥 임시로 저희 호남 3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뭐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정한을 박사님? 네. 뭐 저번 조사 때 한 38? 네. 그 정도였었고요. 네. 그리고 요번 조사가 41. 그래서 이것도 뭐 큰 오차 범위를 벗어난 이제 그런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지금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2%에서 28%로 요거는 사실은 유의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가 이제 좁혀졌다. 그러니까 이번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저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상승으로 인한 격차의 축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출범하면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당으로 보면 요 지난달 조사에서 있었던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인데 두 정당 지지율을 새로운 미래통합당이 흡수를 한 거죠. 네네. 그 흡수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시너지는 아직 그렇게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가수요가 생기는 게 마땅한데 네네.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저는 저 수치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사실 도로 새누리당이나 도로 자유한국당이었으면은 그 수치가 저 22.1% 부근에서 머물렀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이 갖고 있던 중도 보수 쪽의 일부 부분하고, 그리고 이번에 일부 중도 세력들이 결합이 되면서 또는 청년 세력들이 결합이 되면서 가지는 기대 일부가 지금 저기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이 조사에서도 무당층이 상당히 있잖아요. 12.5% 정도 지금 아직 있는데, 저것을 같이 고려를 해보면, 지정당 없음이나 모름 같이 고려해보면 이 41.2%가 28%가 13.2% 정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전 조사는 사실 정당 지지도로만 보면은 삿발을 못 잡은 형국이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는 드디어 여야가 1대1 구도로 삿발을 잡는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달하고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근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가 2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는 정당 지지도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기 지역구에 지금 다 공천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역 의원들이든 거기 뭐 예비 후보 등이든 얼굴이 떠오릅니다. 예. 근데 그거 구체적인 인물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지거든요. 실제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2016년에도 대체로 그때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모든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1당이죠. 제일 높은 정당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집권 순서대로 기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누굴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합이 이명박, 박근혜 합보다 높으면 그 적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인물에 대한 일체감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그냥 추상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을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할 때 그 정당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물이나 뭐 당의 무슨 뭐 정책 뭐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거하고 인물을 떠올리면서 하는 평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급격하게 좀 빠른 속도로 좀 달라붙고 있다는 거, 그 점이 좀 유의미한 좀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거 보면 알지만은 지역구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 투표 후보를 어느 정도는 연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그게 분불명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투표 후보 정당을 보면은 그 격차가 사실은 7% 정도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거의 대등한 차이라고 보고,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 지지층에 약 5%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를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동안의 경험치를 통해서 그 정도를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는 삿발을 잡은 거라고 봐야죠. 근데 약간 이제 이 데이터 해석은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냥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좀 낮죠. 미래통합당은 정당 지지율보다 낮긴 하지만 덜 낮아요. 이 데이터만 보면. 그리고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하는데 영 아닌 사람을 후보로 내면 내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의미예요. 또는 유력한 후보가 그 자기 동네에서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태도 표명 안 한 걸 수도 있지만요. 그렇고 저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뭉쳐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저 당에 찍겠다는 비율이 당 지지율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요 지금. 정의당이 왜 반토막 나냐 하면 정의당은 후보가 안 나오는데도 많고 지금 지역구 후보가 뭐 몇십 명 안 돼요.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그리고 그분들이 또 끝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로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자기 동네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걸 봐서 정의당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보이면 거기 찍을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으면 다른 후보를 찍을 수 있어라고 해서 유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희망 사항을 섞어서 해석하기 마련이어서 역시 뭐 저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미래통합당의 외연이 확실히 좁구나. 저걸 보면 그 외연이 좁을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결속돼 있고 누구를 내도 찍겠다 이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대신에 외연은 좁구나. 그런 걸 좀 느껴서 외연이 넓으면 사람 신통처럼 나 안 찍을 수 있으라는 유권자가 정당 지지표에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까다롭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까다로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념적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지층으로 유입이 됐고요. 40%가 넘는다는 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념 성향이나 당파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떤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게 아직은 좀 이분들한테는 좀 섣부른 이제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가능성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어쨌든 최근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뭐 최근에 어떤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자객 공천이니 뭐 임미리 교수 파동이니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거는 진보층 내에서의 어떤 좀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은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외연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최근에 어떤 그 이슈 과정에서의 어떤 내부 분열이 좀 같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차후에 좀 봐야 될 대목 같아요. 근데 지금 요 갭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요 시점에서는요. 대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충성도라고 얘기하는 정당을 지지하면서 그 정당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건 대체로 정권을 빼앗긴 야당 쪽이 언제는 한 10% 정도 더 높습니다. 지금 이 모든 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미래통합 후보도 찍겠다라는 게 높아요. 이제 그건 당연한 건데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선 방식을 갖다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후보 경선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격렬한 후보들이 자기들이 경쟁한 후보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가 지금 유리하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후보 될 가능성이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반영이 좀 돼요. 그래서 결집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나타나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경선이 다 끝나고 이걸 얼마나 잘 그 통합해낼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른바 공천 후유증이라고 그러죠. 경선 후유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분산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경선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비교적 전략 공천이 많을 거예요. 별로 경선 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찍을 준비가 이미 돼 있고 여기는 한 단계 더 결집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1.5%, 미래통합당 24.1%, 정의당이 2.5%, 국민의당 1.2%, 호남 3당 0.6%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신 분들이 3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을 보겠습니다. 자, 광주 전라 지역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49.7%, 미래통합당 3.4%, 정의당이 4.8%, 국민의당 1.6%, 그리고 호남 3당이 1.6%입니다. 정의당이 조금 전국에 비해서 많이 앞서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는? 정의당이 여기 후보가 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당 지지율도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아요, 호남이.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은 보수 정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그
혹시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없이 투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의당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 분들도 저렇게 5% 가까이 나오는 거죠. 이 지역의 특성이라고 봐야죠. 오히려 저는 호남 3당이 굉장히 낮은데 아마 그런 게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별칭 같은 건데 언론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호남 3당이라는 게 네. 실제로는 뭐 네. 바른미래당의 뭐 그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은 그 명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할 텐데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호남 3당이라고 저 별칭으로 불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3당이라고 표현할. 그러니까 실제로 저거는 뭐 굉장히 지지율이 낮고 호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저렇게 높지만 현역원들은 대부분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제가 보기엔 당이에요, 당. 예, 제가 그분들이 이제 여기 정당 지지율은 저렇게 낮게 나오지만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치르겠죠. 예, 이건 뭐 정당 지지율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광주 전라 지역은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네. 정당 대 무소속 그리고 그 무소속이라는 건 인물을 의미하는데 지금 보면 미결정이 32.9% 정도 되잖아요. 저 32.9% 속에 저는 인물에 대한 평가들이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구를 우리가 다 똑같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인물이 비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구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키워보고 싶다든지 또는 저 정도면은 그 민주당은 아니지만 찍어줘도 큰 틀에서 여권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기서도 재밌는 경쟁이 일어날 수는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50%라고 돼 있지만 저분들 중에도 상당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 찍고 지역구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물 보고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의 지지율 격차면,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을 일렬에 놓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하는 그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실망스럽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다른 걸 찾아보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정도면 사실은 이렇게 대등한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주 전남북은 민주당 경우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략 공천 지역도 별로 없고요. 거의 다 경선이에요. 네네. 거의 다 경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 후보, 그러니까 원외가 많기 때문에 원외인 경우에는 네. 격차가 많이 지면 단수 공천도 하는 거니까 단수 공천하는 지역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선 지역이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그 지역별로 보면 네. 그런 거고 저기 미결정으로 나와 있고 호남 3당이라고 물어보면 지지 안 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포의 박지원 의원이나 여기 광주의 전정배 의원이나 전주의 정동영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니면 저기 뭐 유성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든 어느 당 소속으로 나오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대 무소속이든 뭐 어떤 당 소속이든 1인 정당이나 다름이 없는 그분들하고의 경합이어서 이 데이터에서는 선거 결과를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해봐야 알아요. 그 비례대표 좀 보고 얘기를 네, 비례대표 해주세요. 투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붙이자면 네. 이런 건 있어요.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 가장 전략적 선택에 능한 유권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의 여러 경험들을 보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한번 혼내줬잖아요. 그것도 전략적 선택이고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영남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이고 저게 그 호남 내의 경쟁 구도만 볼 게 아니라 바깥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호남 민심이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그 민주당 의석이 너무 적겠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호남에서라도 다 몰아줘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